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남으셔가지고 제 별찬치 않은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틀란타까지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또 MOU도 하고 또 개강식도 하고 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대한민국과 한민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40분 정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제가 말씀을 저 나름대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이 대단히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 한국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해외 동포들께서도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질 정도로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발전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가 우리 바로 옆에 있지만은 우리와 비슷한 형태의 길을 걸어왔었는데 일본이 상당히 요새는 고전을 하고 또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지사점을 주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저 생각에서는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또 버전업 하는데 좀 도움을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먼저 조금 동서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서대학교는 원래 전신이 학교법인 동서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학교법인이 있고요. 그 산하에 대학교가 3개가 있는데 여기 있다시피 1965년에 학교법인 동서학원은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설립자님이 저희 아버님이신데 65년도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부친께서 신세네티 바이블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하시고 주말에는 항상 인디애나폴리스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로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한국에 가서 기독교의 대학을 하나 만들겠다. 보케이셔널 쪽으로 특화한 그런 대학을 만들겠다.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분들이 1불, 2불, 3불 이렇게 헌금을 내신 돈을 가지고 귀국을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땅인 이 냉정부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상도 김해에 가면은 이 땅을 사가지고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1965년 기공식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제가 64년생인데요. 그때 제가 1살이었습니다. 1살이었는데 제가 바로 옆에 지금 사진에 끊겨서 안 보이는데 우리 집에서 일하는 언니의 등에 엎여가지고 이 장면을 제가 사실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사진에 끊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65년도에 학교별 동서학원을 만들고 그래서 2년제 대학인 경남정보대학이라는 것을 65년도에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4년제 대학인 동서대학교를 1992년에 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학이 있는데 부산 디지털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이버 대학인데 온라인 에듀케이션 하는 4년제 대학입니다. 그래서 3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렇게 제일 처음에 저희 부친께서 여기 계신 이 미국 선교사분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으로 다시 귀국하시면서 이 트럭 하나를 이렇게 물려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경상남도 이론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대학을 하나 설립을 했으니까 공부를 좀 하러 오라 해서 학생들 트럭에 싣고 가겠다는 학생들을 그렇게 해서 이 산으로 올라오니까 건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천막만 있고 그래서 25명을 모았는데 6명이 도망가고 19명만 남아서 2년을 마치고 공부를 했는데 2년 후에 졸업식 할 때 19명이 졸업하면서 전부 다 부둥켜 알고 울었다고 합니다. 하도 기가 차가지고 배운 것도 별로 없지만 정말 성경을 배우고 또 크리스찬이 되고 그래서 이런 대학을 나왔지만은 졸업할 때는 다들 울면서 감격에 찬 그런 졸업식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 동서대학교가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 뚝 서 있습니다. 올해가 2012년인데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떠들리는 해인데 이렇게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최고 경제 과정을 또 개설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고 뜻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서대학교는 20년밖에 안 됐지만은 세 군데다 이렇게 아주 힘을 넣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 많은 한국에 있는 대학들이 백화점식으로 대학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가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배분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동서대학교는 처음부터 특성화에 이렇게 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분야에 특화를 하자. 물론 16개 학부라는 종합대학이지만은 세계 학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대학을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IT,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영화 영상,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이 네 분야입니다. 네 분야를 특성화해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우수한 대학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이것을 또 기치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만 통하는 교육을 하지 말고 동서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세계에 통하는 그런 교육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해외로 지금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이것도 92년도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법전화된 말이지만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학교를 전부 정보화 이렇게 인프라로 깔고 이렇게 아주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역사가 짧은 것이 큰 흠입니다. 왜냐하면 동서대학교 못 들어봤다. 역사가 짧은 대학이다. 이게 굉장히 핸디캡인데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가 짧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장점이 많다. 왜? 일단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 왜? 많은 기존의 역사가 오래된 대학은요. 가시면은 교수들이 기독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을 절대로 이렇게 포기를 하지 않고 교과과정을 개편할 생각을 절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젊은 대학이고 역사가 짧은 대학이다 보니까 이 차별화된 교과과정을 매번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가 짧다 보니까 모든 것을 기사를 사면은 최첨단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이라든지 오래된 대학 가면은 이 오래된 시설, 오래된 기자재 이것을 처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쓰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새 학교다 보니까 사는 것마다 최신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다 젊고 다이나믹한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고 어디 가서 포스닥을 하고 바로 들어온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최첨단 자기가 배운 것을 금방 배운 것을 학생들한테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오히려 복받았다. 이런 세 가지 강점이 있는 대학인데 어느 대학을 가서 이런 세 가지 강점을 가진 대학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아주 기분을 좋아합니다. 2002년 저희들은 설립한 지 10주년밖에 안 될 때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한국에서 누리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에 한 200개의 대학이 있는데 200개의 대학이 교육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프로젝트를 당기했습니다. 누리사업이라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5개의 누리사업을 따내서 정부로부터 476억 원이라는 지원을 받게 됐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원을 많이 받는 대학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의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2005년에 대한교육협의회에서 대학 종합평가를 했는데 발전 전략,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으로서 동서대학교를 가장 좋은 대학이다 해서 1위로 이렇게 뽑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그룹에서 경영하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들을 다 조사를 해서 베스트 4를 뽑았는데 저희 동서대학교를 뽑아주었습니다. 사실은 삼성그룹에서 이런 평가를 했고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삼성그룹에서 좀 이렇게 도네이션이 올까 생각했는데 한 푼도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1년 작년에 우리가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또 교육부에서 매년 이렇게 학교를 성적을 매겨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대학이 부산의 사립대학교에서는 유일하게 3년 연속 교육부로부터 이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시 경쟁률도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시 1차, 수시라는 것은 미국에서 보면 early decision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수시 1차, 2차가 있는데 9.8대 1,
그 다음에 수시 2에서는 33.5대 1, 그 다음에 정시모 재수는 6.4대 1로 해서 부산 지역에서 입시 경쟁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취업률 부산 경남권에서 4년 연속으로 1등을 하고 있고 전국에서 4위를 이렇게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캠퍼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화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에다 캠퍼스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저희 대학하고 파트너 대학인 호프 인터내셔널 대학이라는 곳에 저희들이 건물을 두 동 빌려가지고 저희 분교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동서대학교 있는 학생들이 매년 100명씩 1년간 이 대학에서 와서 오전에는 영어를 집중으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 70년도에 60불만 들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의 성공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학생들이 그걸 듣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중국 무한이라는 곳이 있는데 상해에서 서쪽으로 비행기를 1시간 반 정도 가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 대학으로서 최초로 한국과 중국이 합작을 해서 현지에다가 대학을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이것도 5년 동안 시간이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만들 건데 나중에 조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저희 한중합작대학 설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오프닝 세레모니를 했는데 부산에 있는 KBS 방송이 보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부산의 한 사립대학이 아시아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내 대학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의 한 사립대가 중국 대학과 합작해 중국 현지에 대학을 설립하고 공동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대학을 설립한 것은 아시아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선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중부 최대 도시 우한, 인구 1000만 명으로 베이징에 이어 제2의 정치 중심지로도 불립니다. 무엇보다 60여 개의 대학이 몰려있고 대학생만 100만 명이 넘는 교육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동서대학이 중국대학과 합작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중국에서 아시아 지역 대학과 합작대학을 설립한 첫 사례입니다. 협력대학은 중남재경정법대학, 중국 교육부 직속 조가 중점대학으로 경제와 법학 분야에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중국 정부에 신청서를 낸 지 4년 만에 정식으로 대학 설립을 허가받았습니다. 계산학과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 예술 디자인 분야로 지난달 입학 정원 150명을 모집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서대의 특화 분야인데다 중국에서도 최근 가장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기 때문입니다. 东协大学，一个是在动漫、网络游戏领域，它的办学优势，同时还具备有产学研一体化的良好机制。 학생들은 3년은 중국에서, 1년은 동서대에서 공부하고 동서대와 중남재경정법대학 졸업장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중국에다가 현지 법인을 만들었다는 것은 한국 교육의 수출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대학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서대는 앞으로 학과와 학생 모집 정원을 늘릴 뿐 아니라 중국의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등 중국 교육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대학 경쟁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대학의 중국 진출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KBS 뉴스 박선입니다. 네, 아까 중국 대학의 총장이 나오셨는데 우한동 총장인데요. 이 대학을 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또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라추스 대학 로스쿨을 다녔는데요. 92년도 일인데 그 당시에 한국하고 중국하고는 국교 정상화가 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미국 와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중국에서 한 사람 유학을 갔습니다. 왔는데 목욕도 잘 안 하는 사람 같고 냄새가 좀 나는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제 옆에 딱 앉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중국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상대를 안 해주는 그런 시대였는데 저는 이상한 이 양반이
상당히 그 정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저 노트도 좀 보여주고 중국집에 가서 밥도 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제가 졸업하면서 헤어졌는데 저는 연락을 안 하고 헤어졌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그 동서대학교 와가지고 2006년도 일인데 제가 그 중국의 중남정법대학 이 대학에 하고 자매결혼을 하기 위해서 우연한 기회에 그 학교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방문을 해서 이쪽 대학 총장이 나와서 MOU를 사인하기 위해서 응급실에 기다리고 있는데 응급실에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이 우한동 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3년도에 헤어져가지고 2006년도에 우연히 13억이나 있는 인구가 있는 중국에서 그것도 그 넓은 중국 땅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예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제가 얼싸안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래서 저는 13억 분의 1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하나 여기다가 짓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의기투합해서 만든 대학이 바로 이 합작대학. 이렇게 의기투합했는데도 5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저희 대학은 또 특성화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 영상, 영화 영상 이쪽으로도 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대학의 인권택 우리나라의 거장이시죠. 그분이 직접 가르치고 우리나라에는 우리 이제 한반도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대학이 2개가 있습니다. 한 개가 북한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한에 있는 인권택 영화예술대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권택 감독님께서 저희 대학에 오셔가지고 학생들을 직접 강의를 하시는데 저를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하셨나 봐요. 하시고 이들 어떻게 이렇게 난장판을 만드나? 이렇게 제가 영화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공기 단가를 좀 높이는지 해서 당인들의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시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든 수습을 해서 이번에 꼭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네. 들어오시라 그래. 하여튼 뭐 이 정도로 하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 영화에 거기에 이제 그 임권택 감독님의 그 서양 이런 이제 그만 들죠. 이게 이제 임권택 감독님의 101번째 영화입니다. 달빛 위로 올리기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제가 그 전주시에 전주는 한지가 유명하거든요. 한지를 만드는 유명한데 그 한지를 담당하는 담당 국장으로 제가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여자 주인공은 여기 보시면 강수연 씨고요. 남자 주인공은 박중훈 씨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박중훈 씨를 그 강수연 씨한테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소개가 없으면 이 영화가 진행이 안 돼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제가 맡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말 그 특성화한 그런 대학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동서대학교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정말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프라이드를 느끼고 긍지를 느낄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경제 성장률 같은 것은 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50년, 60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것이죠. 보시면은 1인당 GDP도 이제 2만 불을 이렇게 넘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이때도 97년에 우리가 IMF를 맞았지만은 가장 빠르게 회복을 한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이렇게 물론 97년에 IMF 위기를 맞으면서 조금 떨어졌지만은 그 이후에도 빠르게 회복을 해서 아주 직상승을 해서 지금 2만 불로 이렇게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사업, 제가 92년도에 그 미국에 있을 때 그때 한국에서 현대자동차 엑셀이 들어와서 거리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한국 차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자동차 생산량에서 지금 세계 5위를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197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차를 전부 이렇게 2개로 합하면 7천만 대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속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산업도 소니, 하나소니 이런 것을 제친 지가 벌써 오래되고요. 보시다시피 프로핏이라든지 레비뉴 측면에서는 소니를 오래전부터 이렇게 꺾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가 7위였었습니다. 2007년에. 그래서 전 세계 마켓 쉐어가 1.8%밖에 안 됐었는데 2011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세계 2위를 마크로 하면서 전 세계 스마트폰의 점유율을 17.5%까지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2000년도만 해도 한국의 최고로 좋다는 기업이 삼성전자였는데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글로벌 92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일 좋다는, 제일 크다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포브스 포춘 500에 보시면은 92등을 했었는데 2010년이 되면 22등까지 이렇게 확 올라가면서 그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전부 다 100위권 또는 200위권 안에 진출하는 이런 경이적인 기록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K-팝 선풍은 대단한 것입니다. 요새는 뭐 블란스 미국의 뉴욕까지 가서 이번에 소녀시대가 아까 말씀해 계셨지만은 데이비 레드먼스 쇼에 나와서 이렇게 출연까지 하고 또 각광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 한류 때문에 한국을 찾아오는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춘천 같은 데는 이 연사마라 그래가지고 연사마가 계셨던 촬영하셨던 그런 곳이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너무 귀하다고 해서 일본 아주머니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를 해주는 이런 희한한 광경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류 스타가 한 명이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 이 아주머니들이 비행기를 이렇게 전세기를 내가지고 추도식에 오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남편인데 전혀 관계도 없는 한류 스타가 죽었다고 비행기를 타고 까만 옷을 입고 추도식에 간다. 그 아주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또 그게 또 내추럴하게 또 되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보입니다. 그리고 한류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보시면은 이 4조 원의 한 5조 정도의 지금 경제 성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국가 경쟁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것은 스위스에서 IMD라는 곳에서 매년 국가의 경쟁력을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는 지금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일본을 제치고 지금 23위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국가 경쟁력 2위였는데요. 지금은 2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22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는 벌써 한국이 일본을 꺾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정치가 상당히 문제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정치권만 좀 안정이 되면 훨씬 더 우리 경제 성장이 되고 사회가 안정이 될 텐데 정치 과잉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치 과잉의 나라인데 정치에 의해서 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정치가 혼란이 있더라도 경제, 사회 이런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치에서 조금만 변화가 생기면 사회, 문화, 그 다음에 교육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가 중요합니다. 정치가 중요하다 보니까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고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이 상당히 가슴 아프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국회 내에서 체류탄까지 뽑게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또 나는 꼼수다 해서 이상한 그 팟캐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세상을 굉장히 좀 시끄럽게 하는 이런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경제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은 있는데 고용 창출이 안 되는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해도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매출액이 796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히려 이 실업 직원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화 현상이라든지 오토메이션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해외로 또 이 공장이 이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와서 취업해야 되니까 사회 불만이 되고 그 사회 불만이 또 정치권으로 이렇게 옮아가서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 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한 80%가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대학을 진학하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대학 졸업생의 어떤 눈높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조금만 힘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에 가면은 작업들이 많은데 그 작업에는 관심이 없고 좀 더 높은 작업을 찾기 때문에 이 작업의 미스매칭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상당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 잘 살게 되고 청년들은 점점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 해체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출산율인데요. 지금 부부들이 일단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일단 안 하고요. 그다음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2010년에 이 출산율을 보시면 대한민국이 184등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보다 애를 더 작게 낳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133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184위까지 해서 출산을 안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니까 100년 후에는 이 한민족이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이 트렌드로 계속해서 가면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을 보시면은 너무나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보시면 지금 한국이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고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사회 해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낙태 금지.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낙태를 가장 많이 하는 것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도 우리가 잊지 못할 그런 문제겠죠. 항상 북한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인권을 유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항상 이 북한을 또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또 세계에서 경제가 상당히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선진국,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상당히 몰락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보시면은 이 미국, 일본, 유럽 다 선진국이 되었다가 어떤 사람이 이걸 하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본의 어떤 작가가 하산의 사상이라 그래가지고 이 선진국들이 이제 피크까지 갔다가 전부 다 하산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 선진국 됐던 나라들이 이제는 전부 다 이 온두박질을 하고 있는 이런 트렌드를 우리는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보시면은 참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는데 요즘 보시면은 세계 GDP를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에는 14.3%였습니다. 그만큼 크게 파이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08년이 되면서 8.9%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몰락을 보입니다. 그리고 1인당 GNP도 보시면은 2000년대는 세계 3위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23위까지 온두박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스 IMD 국가 경쟁력 이 순위를 봐도 1990년에는 1위의 나라였습니다. 1위. 그런데 지금은 27위까지 온두박질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면 3명 중 1명이 퇴직자고 그 다음에 여기도 상당히 양극화가 심각하게 되어 있고 지금 잘 나갔었는데 왜 이렇게 몰락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저는 그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 국가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관료가 끌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는 이런 식의 관료 중심주의의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장점으로 이렇게 작용했었는데 성장을 하고 선진국에 진입하고 나서는 그런 관료 중심의 경제 체제가 아니라 좀 더 창의롭고 자유로운 그런 경제 체제로 옮아갔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 저는 큰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저는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는데 저는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제 성장 과정을 보시면은 관주도로 해서 산업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뿌리고 산업계는 그것을 백업하면서 따라와서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한 데는 아주 그런 산업 정책이 상당히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일본의 상황을 본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어떠한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 한국병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존업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존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도 국가주의를 빨리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 교육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교육부 이런 데서 간섭이 많습니다. 아주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도가 많고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 관주도적인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규율에 따라서 모두를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이 자유롭고 창의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경제 성장이 되고 선진국 반열에 지금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좀 더 정부의 간섭이 없는 이런 사회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은 하지만은 그런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차가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차갑지 않은 따뜻한 자본주의로 좀 변화해 나가지 않을 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GNP론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재미있어서 써봤습니다. GNP는 삼나무 숲의 파괴와 호수의 죽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전혀 카운트를 하지 않고 오직 차가운 경제 성장만 카운트해서 GNP를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가운 GNP가 아닌 따뜻한 GNP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이 너무 물질적인 거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사회가 굉장히 피해가 생기고 사회 해체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병폐 하나가 너무 획일주의적인 집단주의적인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나와 조금만 달라도 인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의 표준화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표준에 들어가지 않으면 상당히 배척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도 보면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의 우리가 되어 있고 또 한국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배타적인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집단적인 획일주의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우리가 깨어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화 운동의 노스탈지아를 빨리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운동을 통해서 민주화를 갖다가 정치를 했기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뭐든지 해결된다는 이런 습관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고기 수입 반대 운동할 때도 광화문을 완전히 메워서 이렇게 운동을 해서 그것을 또 수입을 안 하는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갔듯이 이러한 어떤 절차를 중요시하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는 이런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진화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미주 사회와 우리 동포들이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이 경제 플레이어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이 재벌들이 거의 다 이 정계권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75%가 이 재벌들에 의해서 경제 활동에 의해서 이 부가 창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해외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인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우리 동포들의 경제력을 한국에서 이렇게 시장에 들어가서 참여를 해서 이 경제 시장을 좀 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한국의 경제 규모에 있어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율이 75%다 보니까 너무나 이 경제 플레이어들이 별명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민 경제가 좀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주, 특히 미주 지역인데요. 미주 지역에서 좀 선진성을 한국에다가 좀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잘 팔리는 책이 디프런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2세 문영미라는 분이 교수가 이분이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계 여성 최초로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종신교수가 된 분입니다. 이분이 디프런트라는 책을 써서 한국에 출판했는데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성공한 2세, 3세의 분이 이야기하는 그 임팩트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것보다 오히려 문영미 교수가 한마디 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를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에서의 논리만 아닌 밖에서 보는 한국의 논리 이것을 정보 발신을 하셔가지고 한국의 어떤 선진성을 전파할 필요가 있고 그 역할을 바로 우리 3세, 4세 주류사회로 진출하는 분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동포들 중에서 3세, 4세 이렇게 가서 아주 한국에서 알려진 이런 얼굴들을 제가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꼭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이 미주 주류 사회에서 성공했을 때 그 임팩트가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성킴이라는 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최초로 미국의 대사로서 한국에 갔는데 이분이 한마디 하면은 한국 사회가 들썩들썩거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교민들, 동포들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끼리의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파하는데도 우리 동포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고국 방문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가서 한국말 배우고 그 다음에 문화나 좀 배우고 친척집 방문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지만은 저는 이제는 그런 시대보다는 오히려 방학 때 한국에 가서 우리 동포 자녀의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오히려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거꾸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좀 새로운,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같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와서 한국말 배우고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미국의 어떤 선진화된 문화와 개방성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런 역할을 지금부터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정말 연결하는 한민족의 역할을 또 미주 동포 여러분들이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미주 동포 여러분들께서 가장 성공을 하셨고 이민 역사가 가장 기시기 때문에 가장 선두에 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아시아라든지 사할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혜택받지 못한 우리 한민족을 좀 도와주는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좀 상당히 좀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또 한민족의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동서대학교에서 2006년부터 사할린 동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1세가 강제로 친용을 당해서 사할린에서 강제로 이렇게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할린이라는 곳에 살고 계신데 거기에 자녀들이 지금 3세, 4세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악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대학교에서 26년부터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공짜로 공부시켜주고 다시 사할린으로 돌려보내서 그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한국 사회가 한인 사회가 상당히 그 좋아졌을 때 아마 과거의 어떤 어려움이 치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사할린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잠시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사할린의 아름다운 그런 자연의 모습입니다. 눈이 아주 많이 오는 곳이죠. 그리고 일제 잔재가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옛날에 이게 일제 시대 때 사할린에 그 총독부가 들어있던 그 건물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건물이 사할린의 역사박물관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이 아주 뛰어난 곳이라서 보시면 곰도 있고 아주 이런 모습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분이 보시면은 우리 그 사할린에 계신 직룡 1세의 모습입니다. 1940년에 그 해방이 되기 전에 직룡 당하셔가지고 탄광에서 일하시던 그런 분이 청춘에 20살 때 이렇게 직룡 당하셔가지고 지금 어느덧 나이가 80살, 90살이 되신 이런 할머니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 할아버지도 그레고리 리라는 할아버지신데 이 할아버지도 지금 사할린에서 혼자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자주 방문을 하는데요. 보시면 이 포장마차에 지금 여기 보시면 고추장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같은 것을. 근데 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시면 이 백인 사회에서 러시아 사할린이라는 백인 사회에 이렇게 할머니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할머니가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고춧가루를 팔고 계십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홋카이도가 있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사할린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섬인데 여기 하나 좋은 것은 이 석유가 발견이 돼가지고 앞으로 경제 발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사할린에 다 진출을 해서 지금 석유를 파내는데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게 이제 그 사할린 국립대학의 그 전경입니다. 아주 낙후된 건물이고 보시면 컴퓨터 같은 것도 아주 오래된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금 사할린의 그 석유가 지금 발견돼서 경제 발전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곳이 바로 사할린입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의 파도가 지금 이렇게 몰아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포 3세, 4세가 선진적인 공부를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지금대로 산다면 이 경제 발전의 파도를 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선진 교육을 통해서 이 파도를 타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핑 보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핑 보드를 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 생각을 해서 저희 동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이 서핑 타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졸업을 해서 다시 사할린에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핑 타는 법을 가르쳐주면 이 사할린의 정치, 경제, 사회의 주역으로서 주류 사회에 진출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할린 한인 사회의 발전과 연결될 것이고 그것이 민족 영향의 강화와 연결될 것이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일기생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사할린 동포 자녀들의 얼굴인데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동서대학교 와서 보면은 사할린에 사는 것과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이 학생들 다 졸업해서 나갔는데 왼쪽에 있는 이 알렉세이라는 학생은 지금 사할린 에너지라는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이 이순희 학생은 우리말 여기 가면은 그 고려 신문사라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지금 돌아가서 그 사회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이 경제 발전을 굉장히 많이 이루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한국병이라는 것을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하지 못하면 일본과 비슷한 그런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좀 더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좀 더 선진적인 그런 사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역할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미주 지역에 계신 우리
동포 자녀들 정말 훌륭하게 큰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진성을 이제 본국을 위해서 좀 이렇게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CEO 과정을 개설하는 이유도 이런 그 CEO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우리 동포 사회와 연결이 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자녀분들도 소개받고 그 소개받은 자녀분들을 또 한국에 또 연결시켜주고 한국에 또 인맥도 만들어주고 해서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한민족이 연결되는 그런 데 있어서 이 동서대학교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틀란타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개강식을 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좀 많이 우리 동포사회에서 좀 알려주셔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